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뉴스가 있어요, 저희. 예. 저희 네. 지상파 데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나왔어요. 드디어. 부동산 투기 주장 적폐 방송. 근데 얼굴은 모자이크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PD 수첩에 나왔죠, 저희. 네, 저는 그날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때가 저희가 기억하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등을 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그 공포에 떨고 계실 때 그럴 때 지금 이럴 때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정책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에서 네네. 시장 전문가를 불러서 좀 정책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얘기를 나눠서 네. 그랬더니 이제 PD 수첩에서 적폐 세력이라고. 근데 원샷 한 번 나오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왜 블러를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희 뒤에 로고도 좀 나오게 네. 했으면은 많은 분들이 PD 수첩보다 내용이 훨씬 좋은데 하면서 저희 팬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어떤 분을 모셨냐면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뭐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나오면서 코스피도 거의 2,100이 무너졌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구도를 조금 더 시계열을 넓히고 구조적인 측면까지 좀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려면 좀 많이 하는 분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머니투데이에 그 이코노미스트실, 네. 그 경제 그 전문가분들이 모여 있는 이코노미스트실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 경제의 전문가이신 그 김재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미중 무역 분쟁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미국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에 비해서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맞불을 놓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얘네가 계속 발을 빼는 것도 같지 않거든요. 붙긴 붙는데 굉장히 뭔가 미묘한 그 줄타기를 해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걸 약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임기가 뭐 길어야 10년. 짧으면 4년, 네, 길으면 네, 8년밖에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원한다면 10년 채우고 조금 뭐 더 황제니까요. 황제. 이제 좀 장기적으로도 집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중국은 좀 길게 보는 것 같고 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중국은 좀 약간 그 아까 시계열 말씀하셨는데 좀 길게 이거 펼쳐놓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좀 중국 경제가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3분기 GDP도 뭐 6.5% 성장했다고 나왔는데 최저라고 막 얘기가 나왔었죠. 2009년 1분기 이후로 10년 만에 최저라고 나왔는데 근데 사실 뭐 6.5%만 해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미래 성장률을 좀 땡겨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제 그 홍콩, 쭈하이, 그 마카오를 잇는 그 쭈하이 발음 다르지 않습니까? 쭈하이. 쭈하이. 대교. 강쭈하오 대교가 개통이 됐는데 이게 길이가 55km. 네. 그리고 투자 금액이 우리 돈으로 22조 원이거든요. 와, 딱 4대 강에 말아먹은 돈이랑 비슷하네요. 20조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그 광동성 그 뭐 광저우, 선전, 동관이 남부 지역이 중국의 뭐 제조업 수출 기지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 지역이랑 홍콩 그 마카오를 엮어서 그 좀 제조업 수출 기지로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자. 이 지역 인구가 7천만. 게다가 GDP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도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뭐 정말 5%대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빵빵 터뜨려서 이렇게 물론 이게 미래 성장률을 빌려오는 거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일단 빌려올 수 있고 또 지금 중국 중소도시 가보면 그 지하철이 거의 있거나 없는 도시들은 지하철을 다 건설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시다시피 지하철 건설하는데도 그 막대한 그 자금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투자,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걸로 그 경제 성장률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중국 정부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 추진하는 계획 중에 중요한
게 그 소득 배증 계획이라고 있는데 배증 계획이요? 배증 계획. 예. 그러니까 중국 네. GDP와 그 국민 그 1인당 소득을 배로 늘린다는 건데 소득주도 성장인가요?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까지는 성장률이 뭐 7%대 네네. 이상 뭐 괜찮았기 때문에 2018년, 19년, 20년 그 평균 경제 성장률이 6.3% 이상만 되면 이 배증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2020년까지는 뭐 어떻게 해서든 미래 성장률을 땡겨와서라도 이걸 달성할 거고, 그 중국 정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중국은 그 툴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방법이 많다고요? 툴이 네. 많다. 그러니까 써먹을 카드가 많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처럼 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완료되고 포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을 해서 성장률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뭐 최근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지만 중국 증시가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거의 바닥을 찍다가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그렇죠. 유허 부총리가 그 인민일보 이런 중국 광명 통치사 3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그 금요일 날 오후에 바닥 찍고 반등하고 나서 월요일에도 오르고 뭐라 말하니까 한 4% 그냥 훅 맞죠. 올라가더라고요. 하루에 예. 하루에 4%.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상하이 증시 바닥이 2,450이었는데 네. 예. 오늘 24일 한 2,600 2,600 포인트로 넘었어요. 네. 예. 한 6% 반등을 했는데 이게 사실 중국 정부에서 중국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바닥을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딱 여기까지만 네. 내려갈게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은 했고 이제 좀 바로 반등을 안 하고 뭐 이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이전처럼 폭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얘기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차원인 거고, 거기서 좀 이게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목표했던 거를 달성하는 정도 수준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그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은 충분히 해왔으니까 예. 이거를 좀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 목표를 좀 뭐 6.5% 이 정도로 낮춰가지고 좀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자는 거였고, 그리고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소득 배증을 하는 건데 2020년까지 뭐 6.3% 정도는 향후 3년 동안 맞출 수 있으니까 예. 뭐 아직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을 한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중국에는 결국은 좀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큰 그러니까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정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대국 경제인데 폐쇄 경제거든요. 네. 예, 예. 우리나라는 소국인데 개방 경제고. 네네. 그래서 좀 영향받는 그런 그 영향이 다르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본 개정이 아직 그 예.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IMF 때 그 외환이 들어왔다가 그 밀무처럼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외환위기 참참했죠. 일어날 예. 수도 없고, 그런 좀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빨리 크고 있으니까 정말 크기 전에 한번 때려서 그 성장 속도를 좀 조절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존재할 것 같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국민들도 굉장히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으면 다만 미국이라는 G2 사이에서 이들이 때리는 것을 뭐 안 맞을 수는 없고, 예. 맞긴 맞되 좀 자잘하게 맞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을 대함에 있어서. 올해 그 되게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국 기업 중에 그 GT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여기 네, 그러니까 네, 통신 네. 설비 네. 회사인데 올해 초에 그 미국 정부가 그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7년 동안 이 회사가 구매를 못하게 하고 나서 네. 거래 정지가 2달 동안 됐다가 거래가 재개됐는데
8일 동안 한가를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한폭이 10%라서 네. 8일 동안 한가를 치고 주가가 한 60% 정도 떨어졌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개인 투자자도 31만 명이 넘는데 뭐든지 다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멘붕이죠. 중국 네네.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에서 그 GT 사건 터지고 나서 되게 반성이 많이 나온 게 중국 경제가 이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경제 대국이지 경제 강국은 아니다. 이게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못 팔게 한 것도 아니고 못 사게 했는데 주가가 네. 이렇게 60%가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네, 뭐냐. 중국의 뭐 언론이나 그런 지도층 대학 교수들이 그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핵심 기술을 육성하자. 반도체, 메모리, CPU 이거거든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이 중국한테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10년 뒤에는 이제 미국도 이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모든 힘을 결집해서 지금 그리고 제가 박사님께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방송을 할 때 중국 경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쭉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 중간중간 궁금한 거 여쭤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좀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좀 준비를 좀 해오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인터넷 기업이 진짜 그 주가 상승하는 게 되게 화제였거든요. 알리바바, 뭐 알리바바, 텐센트. 텐센트. 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말 홍콩 증시 상장돼 있는데 47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40% 조정을 받아서 조정도 40%. 왜냐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지금 270달러 정도인데 지금 그렇게 조정을 받아도 텐센트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 돈으로 한 380조 원 정도 되고 380조요? 네. 참.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1,700조인데 한 5분의 1. 예. 네, 5분의 1 정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뭐 공에 하나 더 붙는다고 했는데, 네. 근데 네이버 시가총액이 21조 정도니까 네. 예. 그냥 20배 정도 되는 건데, 와. 현대차가 25조, 포스코가 22조 이쯤 돼요. 그러니까 중국 그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그 C2C라고 카피 투 차이나. 카피 투 차이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으로 카피하는 네. 거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중국 인터넷 기업 중에 뭐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그 BAT라고 바이두, 알리바바, 네네. 텐센트인데 예. 그러니까 바이두 검색 업체 미국에서 하던 거를 중국으로 뭐 그렇죠. 예. 운영한 거고 알리바바도 이베이 있던 거를 중국에서 한 거고 텐센트도 뭐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나 네네. 뭐 게임 퍼블리싱 하는 거 미국에서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에서 뭐 실행을 했다고 해서 C2C라고 좀 자조어린 그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네. 사실 미국 인터넷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그 빵 중에서도 예. 아마존 빼고는 중국에서 다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쵸. 네네네. 중국에 이게 되게 재밌는데 중국의 그러네요. 이 사이버 만리장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만리장성이 영어로는 그레이트 월이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게 1997년에 미국의 그 와이어드라는 저널이 네. 이 그레이트 파이어월 오브 차이나라고 네네. 좀 이 방화벽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사이버 만리장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와이어드가 만든 단어였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 사실 이게 인터넷 여론 통제 뭐 검열이 목적인데 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트위터 같은 게 중국에서 서비스가 돼서 이게 만약에 뭐 그 시위가 있거나 할 때 이 SNS를 통해서 이게 그 정보가 되면- 확산되는 걸 예, 원하지 네.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걸 다 막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이드 이펙트인데 또 재밌는 사이드 이펙트가 정말 재밌는 사이드 이펙트네. 그러니까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성장하게 한 그런 제도적인 배경이 됐거든요, 이게. 좀 무역 장벽이 돼준 거죠. 그렇죠. 사이버 무역 그렇죠. 장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게 네.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뭐 인터넷 사이버들이 기업들이 그렇죠. 그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유튜브에 대항할 수도 없는데 네. 중국은 페이스북 안 돼요. 그리고 뭐 유튜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좀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생각지도 못하게 중국 정부가 만들어줘서 성장을 했었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 대단해 보이던 그 텐센트나 뭐 바이두 같은 게 그냥 뭐 그 결국은 정부가 보호해줘서 된 그러니까요. 거네라는 생각도 네. 좀 들긴 하네요. 그 그쵸.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특히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2010년에 구글이 그 전까지는 중국 시장에 있다가 2010년에 그 중국 정부 검열 정책 때문에 못 그쵸. 살겠다 네, 그러고 네. 나가버렸거든요. 네. 스스로 떠났죠. 예. 그리고 나서 바이두 시장 점유율이 뭐 10몇 % 포인트 오르고 바이두 주가는 따블라고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사실 그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그래도 바이두랑 좀 다른 게 네. 알리바바는 이베이랑 실력으로 붙어가지고 이베이를 꺾었고 예. 네.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같은 경우가 중국에 못 들어가고 네. 우리나라 라인도 좀 서비스가 되다가 예. 가끔씩 불통해요. 음.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야 한 번씩.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기서 불통했다는 많은 건 것이 누군가 분명하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외국 인터넷 기업이 중국에서 SNS 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텐센트는 덕번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뭐 인터넷 게임 이제 그 퍼블리싱 하면서 텐센트가 뭐 슈퍼셀도 인수하고 네. 라이엇 게임스도 인수하고 글로벌 게임 시장에 거의 강자가 넘버 됐죠. 원으로 성장했거든요. 예. 이렇게 성장했지만 그 중국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 중국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게 카피 투 차이나가 아니고 이제 카피 프롬 차이나라고 오. 작년에 말 잘 만드네. 그 작년부터 이게 좀 나오기 시작한 용어인데 예. 이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을 하는데 가장 핵심 시장이 동남아거든요. 네. 가까이 있고 문화도 비슷하고. 예.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바이트 댄스라는 그 재밌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네, 틱톡이라고 예. 뭐 하는데요? 동영상. 예. 어. 바이트 댄스라고 그 뉴스 큐레이션 앱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처럼 네.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지는 않는데 긁어와서 여기다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네네. 소비자들이 다 보고 예, 예. 또 이거 싹 푸시도 해주고 네. 이 회사가 그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틱톡이라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국에서 먼저 유명해졌는데 쇼트 클립 앱인데 예. 한 15초 정도 네네. 동영상을 올리면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올리는 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중국에서 끌었는데 이게 동남아에서도 인기를 끌었고 이게 되게 변한 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2000년대 뭐 중후반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IT 강국, 예. IT 선진국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고 예. 특히 그 중국 모바일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이 정말 이게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중국한테 따라잡히지 않을까 이게 좀 공포심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LCD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5년마다 추진하는 그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옛날에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비슷한 건데 네. 이게 12호 제 12차 5개년 발전 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네네. 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13호인데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예, 예. 동안. 근데 그 12호 기간 동안에 기간 때 내세운 게 그 LCD 산업 육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타겟이 됐었구나. 그렇군요. 예. 그 2009년 10년에 제가 그 중국이 뭐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하겠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면서 막 하고 싶은가 보다. 예, 예. 그랬거든요. TV 근데 보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거의 작년 올해 초에 중국의 그 BOE라는 디스플레이 기업이 거의 1위로 이제 올라섰잖아요. 예, 예. 되게 놀라웠는데 그 지금 이제 그 13호 발전 계획 기간 동안 2020년까지는 가장 그 포인트가 반도체 산업 육성이거든요. 중국이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폰, 노트북, 엄청 서버 쓰죠. 예. 네네.
엄청 쓰기도 하고 또 중국이 그 세계 공장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만들기도 그래서 하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작년에 중국의 그 반도체 무역 적자가 1932억 달러였거든요. 저 1932년 얘기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 1932억 달러. 1932억 달러. 네, 200조.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많아지는데 반도체 무역 적자가 1932억 달러 이렇게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도체를 그 국산화해서 작업률을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국 네네. 입장에서는. 예, 그럼 얼마가 들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만 써도 20조에 20조. 그러니까요. 예. LCD 산업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이게 그러겠지만 중국이 이제 그 가치 사슬의 그 하위 단계부터 네. 점점 이제 자국 국산화를 해서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 중국이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현재 포지션이 어떤 상태인지가 좀 궁금해요. 맞아. 그거 막 아프리카 다니면서 에너지 네, 사고 아프리카, 그랬었잖아요. 러시아, 뭐 저기 뭐 거기까지만 알아요.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남미 뭐 다 나갔었죠. 뭐. 작년에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2,888만 대인데 2,888만 2,888만 대. 한 해 동안요? 예, 한 해 동안. 2,888만 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보유량이 2,280만 대. 예, 예. 그 정도인데 그거보다 많은 한 해 자동차가 팔린 게 더 많아. 와. 와. 한 해 팔렸잖아요. 네네. 대단하다, 진짜. 그 중국에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에너지, 석유를 너무 많이 써요. 네. 작년에 중국이 석유 소비량이 6억 톤이거든요. 6억 톤. 감도 6억 안 톤. 오네요. 감도 안. 와. 6억 톤인데 중국 내에서 그 생산한 게 2억 톤이고 약 4억 톤을 수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중국은 뭐 전기차 그 보조금 주고 그러는 게 이렇게 내연차 그 의존도를 낮춰서 네네. 에너지 의존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고 취약한데 이거를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그 중국이 원유 수입하는 거에 한 80%가 그 말레이시아 쪽에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태평양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유사시에 뭐 미국이랑 그 약간 그런 국지적인 충돌이 만약에 발생을 해도 중국의 그런 원유 수송이 바로 되게 끊길 수도 있는 거죠. 취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원유를 수송할 때 말라카 해협까지 오지 말고 그 파키스탄, 네네. 네, 파키스탄의 그 과다르 항이 그 1대1로 정책의 그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과다르 항에서 석유를 내려놓고 뭐 고속도로, 철도로 아니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 카스까지 3,000km를 연결해서 중국 내륙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는 그런 계획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에너지 그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덜 취약하게 만들려는 거지 에너지 그쪽에서 중국의 그런 발언권이나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려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 그쵸. 위한 과정이라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취약성을 이제 덜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편견이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네네. 그걸 게 아니고 즉시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15초짜리 동영상 짜잘하게 만들어서 또 베껴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진짜 간판 가리고 이게 만약에 미국 기업이 만약에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어떨까 아니면은 미국에서 지금 LCD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진짜 브랜드를 이제 가리고 네네. 정말 있는 그대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김재현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 문화 그리고 현재 패권 경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오셔서 안개를 좀 더 걷어주세요. 불러봐 주시면 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